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금 계산서입니다. 312페이지네요. 312페이지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서라는 말은 앞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세금 계산서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신용카드 영수증, 직불카드 영수증 또는 뭐 현금 영수증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세금 계산서예요. 312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납부하는데 이를 거래증수라고 해요. 거래증수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상대방으로부터 부가세를 걷는다는 거, 거래할 때 걷는다는 거. 사업자는 거래증수를 통하여 부가세를 거래 상대방에 전가하게 되는데요. 세금계산서는 거래증수를 증명하는 증빙이에요. 이걸 이렇게 거래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가지고 거래증수했다라는 걸 증명하는 증명서의 역할을 해요. 세금계산서 일반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기능 보시면 뭐 거래 송장, 영수증, 청구서, 상호대살, 오류검증, 과세증빙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송장이라는 거는 그 택배 받아보셨죠? 택배 보면 택배 딱지 붙어 있죠. 그 딱지가 송장에 해당합니다. 거래 증명서로 해요. 그리고 영수증, 청구서, 뭐 상호대사를 통한 오류 검증을 세금 계산할 때 오류 검증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과세 증빙으로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세금 계산서입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필요적 기회사항 해가지고 별표가 3개나 있네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시험이 아주 잘 나와요. 세금 계산서에서 다음에 필요적 기회사항 중 하나라도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세금 계산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없다면 세금 계산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세금 증빙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매입세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공급하는 사업자 동그라미,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공급하는 사업자입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아니에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여기서는 등록번호는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거 말하겠죠. 성명명칭 다 있어야 되고요. 니은은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성명명칭 없어도 돼요. 그리고 공급받는 자입니다. 공급받는 사람은 사업자가 아니어도 돼요. 사업자가 아니어도 공급받는 사람은 일반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여야 돼요.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 그래서 고유번호라든지 주민등록번호도 상관없습니다. 사업자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겠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여야 된다는 거.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공급하는 그 사람은 사업자, 공급받는 자는 사업자가 아니어도 된다. 그 다음에 D급번. 공급 가액과 부가세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부가세를 증빙하는 거니까. 리얼번 작성 연월이라는 거.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작성 연월이라는 거. 실수 많이 하십니다. 틀린 보기로 많이 나와요. 공급 연월일이 아니라 작성 연월일이라는 거. 필요적 기회사항 중에 일부가 누락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를 발급한 자에게 세금계산서 불성신 가산세가 부과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다. 이런 불이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발급받은 자에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라도, 이 4개 중에 하나라도 뭐 오류가 있다거나 없으면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4가지 반드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보시면 일반 과세자는 당연히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전과세기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초과하는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 과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간이과세자에 대한 범위가 좀 조정되면서 8,000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였죠. 근데 조정이 되면서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을 초과하는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게 됐습니다. 영세율 사업자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왜? 영세율 사업자도 일반 과세자와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환급받는 거 위에는 똑같습니다. 니은번 세관장이 수입계산 수입할 때, 물건 수입할 때는 세관장이 발급해요. 세관장은 수입된 재화에 대한 수입 세금계산서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는, 세관장이 발급하는 겁니다. 수입할 때, 외국에서 들어올 때죠. 외국에서 국내로 들어올 때, 이때는 세관장이 발급한다는 거. 그 다음에 D급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없는 자가 있는데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급을 할 수가 없어. 왜? 세형계약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첫 번째가 뭐였나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명칭. 사업자 등록번호가 있어야 돼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세형계약서 발급을 못합니다. 민수사업자는 세형계약서 발급 못하고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도 발급할 수 없어요. 왜? 4,800만 원 초과해야 발급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간이가세 중에 신규 사업자도 발급할 수 없어요. 간이가세자는 좀 복잡하죠. 4,800만 원 넘어야 발급하고 4,800만 원 미만이면 발급할 수 없고 신규 또 간이가세자는 또 발급할 수 없고 그렇습니다. 여기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과거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수출할 때는 세형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국시중장, 구매약인서 이런 경우에는 수출이 아니고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세형계약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4번입니다. 세형계약서 발급 시기 별표가 2개나 있네요. 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급 시기 동그라미. 공급 시기에 세형계약서를 발급해요. 그래서 물건을 팔 때 돈을 받으면서 세형계약서도 발급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는데요. 공급 시기 전에 동그라미. 공급 시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형계약서를 발급하면 이때를 공급 시기로 봐버려요. 그래서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데 공급 시기 돌아가기 전에 거래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계약금 같은 거죠. 계약금 같은 미리 돈을 받고 그 대가에 대해서 세형계약서를 발급한다. 그럼 그때를 공급 시기로 보겠다. 그때 발급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그리고 또 공급 시기 전입니다. 전에 세형계약서를 발급하고 발급일부터 7일 동그라미. 7일 이내 대가를 지급받으면 발급 시기를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기획본하고 다른 게 기획본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세형계약을 발급하면 된다는 거고 니은본도 전인데 세형계약서를 미리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돈을 받고 세형계약을 발급하고 그게 7일 이내라는 겁니다. 기획본은 7일 이내 그런 게 없었죠. 대가를 받고 나서 세형계약서를 바로 교환한다는 겁니다. 기획본은 대가와 세형계약서를 교환한다는 거고 니은본은 7일이라는 텀이 되는 거는 인정한다는 겁니다. 세형계약서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발급 시기로 공급 시기로 본다는 거죠. 괄호 안에는 한번 읽고 지나가실 필요는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괄호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7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D급번. 장기하루 판매 등 일정한 경우에는 공급 시기 전에 세형계약서를 발급 시 발급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거의 다 전이죠. 공급 시기 전, 공급 시기 후는 없습니다. 공급 시기 전입니다. 넘어갑니다. 당구장 표시입니다.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 동그라미. 다음 달 10일. 다음 달 10일까지 세형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달 10일입니다. 다음 달 10일. 보겠습니다. 기억번. 거래처별로 인력월이라면 달력에 의한 월을 말해요. 인력월. 그래서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또는 10월이면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9월이면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그냥 한 달입니다. 한 달.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해가지고 한 달치 합해서 다음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과 연일로 하여 세형계약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냥 한 달치 통으로 한꺼번에 세형계약서 발급하자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달치. 거래가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이렇게 합니다. 거래가 매일매일 발생하고 굉장히 거래수가 많고 금액도 크다. 그렇다면 맨날 세형계약서 발급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또 귀찮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 달치 다 합해가지고 장부에는 다 써놓겠죠. 장부에 다 써놔가지고 장부 써놓은 거 다 합해서 한 달치 이거는 한 달치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 써가지고 그 월의 말일자를 작성 연일로 해가지고 다음 달 10일까지 세형계약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 달치 딱 끊는 겁니다. 이번은 니은번은 조금 다릅니다. 거래처별로 1여월 이내에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 한 달 통으로 잡아도 되고 기획번 한 달 통으로 잡는 거고 니은번은 한 달 통으로 잡지 않고 그냥 보름치만 하자 또는 20일치만 하자 그렇게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1여월 이내의 기간 임의로 정한 기간에 공급가격을 합해서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월자로 해서 세형계약서를 발급하는 이런 경우에도 다음 달 10일까지 세형계약서를 발급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죠. D급번.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일로 하여
세형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뭐 뭔가 확인이 되더라. 바로바로 세형계산서를 주고받지는 않았지만 뭔가 확인이 된다. 그렇다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형계산서 끊는 거는 괜찮다, 봐줄게.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번, 기억니은은 비슷한 내용이었고 디귿번은 좀 다른 내용이었는데 어쨌든 이런 거에 해당이 되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형계산서를 끊는 거는 괜찮다. 그때까지는 뭐 인정해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괄호 2번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되어 있는데 1번 전자세금계산서 과거에는 세금계산서 책을 사가지고 손으로 다 썼어요. 볼펜에 손을 다 써가지고 발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자세금계산서를 써가지고 이메일로 보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뭐 국세청 홈택스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서 사업자 번호로 로그인 해가지고 세금계산서 간편하게 입력해갖고 전송 버튼 누르면 이메일로 자동으로 가요. 그러니까 종이 뭐 전자세금계산서 책 사가지고 세금계산서 책 사가지고 종이에 일일이 볼펜으로 적고 막 우편으로 보내주고 그러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 전송이 돼요. 굉장히 편합니다. 다음의 사업자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 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이 계산서 쓰면 가산세가 있어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써야 된다는 거고요. 종이 세금계산서 쓰지 마라. 전자세금계산서 써라. 그리고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과세 과액 면세가 합해가지고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중에는 개인사업자는 3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법인 사업자는 그 뭐 공급 가액 상관없이 모든 법인 사업자가 다 전자세금계산서. 개인 사업자는 3억 이상, 법인 사업자는 모두 그렇죠.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로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에 1기 과세기간. 그래서 2000X1년도에 개인 사업자가 매출이 3억 이상이었다. 공급가액이 3억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1월부터 6월까지 제외하고 7월부터 12월 이게 2기 과세기간이죠. 1기 과세기간 1월부터 6월까지 2기 과세기간. 그 다음에 또 이게 2000X 2년 그리고 2000X3년 1월부터 6월까지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한 해에 3억이 넘어가면 그 다음에 7월부터 2기부터 그 다음에 1기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2기, 1기. 그래서 중간에 1기, 1월부터 6월은 좀 삐는 뻥 뛰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전에 또 2000X 0년에서 뭔가 3억 이상 이렇게 된 다음에 또 적용이 되겠죠. 어쨌든 규정으로는 3억 이상이 된 해의 다음에 2기부터면 2기 동그라미 2기부터 그 다음에 1기가 된다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는 발급일 다음 날이 동그라미 다음 날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전송이 돼요. 그리고 국세 홈택스가 아니고 다른 데서 업체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도 다음 날까지 전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날이 동그라미. 그전에는 다음 날이 아니었고 또 다른 날 다음 달 10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때 바뀌고 요즘은 다음 날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잘 봐두시고요. 전자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에 이런 당구장 표시 제일 아랫줄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보시면 예정신고는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를 말하는 겁니다. 부가세 신고 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돼요. 합계표 제출 안 해도 된다. 전자세금계산서로 계속 다 했다면.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5년간 보관해야 된다는 보관 의무가 있는데 전자세금계산서로 발급하면 이 보관 의무도 면제됩니다. 전자적인 형태로 국세청에 보관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면 그 종이를 그 사업장에 5년간 보관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세무조사가 나오면 그 보관한 거 다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전자적인 형태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이 세금계산서가 전자적인 형태로 국세청에 다 보관이 돼요. 그러면 이제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4페이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세금계산서는 매출 공급자, 이 매출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공급받는 자,
이렇게 있는데 공급자가 공급받는 자한테 매출을 합니다. 매출하면 공급받는 자는 대금을 지급하죠. 대금을 받으면서 세금 계산서를 지급하는 게 됩니다. 발급하게 됩니다. 발급해야 되는데 이렇게 거래를 했는데 공급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주더라. 그러면 공급받는 자는 세금계산서가 있어야 매입세 공제를 받아요. 매입세 공제 받아가지고 매입세액만큼 부가세를 절세를 할 수 있게 되는데 발급을 안 해주면 매입세 공제를 못 받으니까 이 사람은 공급받는 자는 세금을 깎아야 되는데 못 깎으니까 억울해요. 그럴 경우에 공급받는 자, 매입자가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단 요건이 있습니다. 개념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과세자가 재화 용료의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거래해가지고 돈을 받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안 해요. 이런 경우에 공급받는 자 매입자를 말하는 거죠. 면세합작 포함해서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세무서장 확인 받아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입니다. 매입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됩니다. 6개월 이내에 확인을 받아야 돼요. 너무 길게 가져가면 안 되고 6개월 이내에 확인받아서 해야 되는데 건당 1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적은 금액이라면 뭐 세금 효과가 별로 없어요. 공급대가 10만 원이라면 곱하기 10% 하면 만 원밖에 안 됩니다. 만 원 이내의 세금은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신청하는 사람도 힘들고 받아주는 사람도 힘들고 하니까 만 원 이내 세금이 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뭐 그냥 넘어가자. 거래 공급대가가 10만 원, 세금은 만 원, 그 이상이 돼야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6개월 10만 원 잘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괄호 3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등에 대한 발급 의무 면제, 발급 의무 면제가 있는데요. 영수증 발급 대상 업종, 영수증을 발급하면 되니까 굳이 세금계산서까지 발급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소매업 등, 공급받는 자, 소매업 등에 대해서는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업종이 영수증 발급하면 되는 업종인데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가 손님이 와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양복점, 부동산, 중개업 등등이 있는데 소매업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매업이 시험에 제일 잘 나와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원칙적으로 영수증만 발급하면 된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필요 없다. 그러면 사업자는 영수증을 발급하려고 합니다. 간편하니까. 간편하게 그냥 영수증에 도장 찍어서 주면 되는데 모집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주세요. 그러면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된다는 거죠. 소매업이 그렇습니다. 니은 목욕업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해도 세금계산서 끊어줄 수가 없어요. 못합니다. 발급 불가합니다. 목욕, 이발, 미용 이런 업종을 말해요. 이런 업종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라는 거. 목욕, 이발, 미용만 알면 되고 위에는 소매업만 아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2번입니다.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 모두 발급 의무 면제가 되는 거. 하나도 뭐 발급 안 해도 된다. 다음의 업종은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영수증도 발급 의무가 면제가 돼요. 택시는 우리 택시 타고 택시 요금 내면서 세금계산서 끊어주세요. 아무도 그런 말 안 합니다. 세금계산서 없어요, 택시에는. 그런데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러면 영수증은 끊어줘요. 버튼 하나 누르면 영수증이 찍찍찍 나오죠. 근데 그것도 그냥 서비스로 끊어주는 거지 세법상 의무는 없다는 겁니다. 노점 하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시장 가서 노점하는 그런 데 가서 뭐 영수증 끊어주세요. 그런 말 안 하죠. 무인 판매기 자판기입니다. 자판기 요새는 영수증이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거의 없죠. 거의 영수증 안 나오죠. 목욕, 이발, 미용 뭐 다 발급 의무 면제됩니다. 재화의 간주 공급은 실제로 물건 파는 게 아니었죠. 기억하시나요? 간주 공급, 자가 공급, 개인정 공급, 사업상 증여, 배업자 잠준자 이런 것들 실제로 공급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증빙이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어요. 단 하나 예외.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D번 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는 임대료는 임대료인데 임대료
아닌 걸 임대료로 보는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런데 개념을 물어보진 않습니다. 전산세무 1급 수준에서, 전산회계 1급 수준에서 개념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주 임대료, 그 다음에 수출할 때, 외국에 수출할 때는 세형계산서 발급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소매업 세형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는데, 역시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면 발급해야 된다는 거. 좀 개념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거의 다 암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고 이래서 이렇구나 라고 이해는 대충 하고 자주 봐서 역시 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 소매업 자주 나왔죠. 소매업. 세형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되고 영수증도 발급 안 해도 되는데 다만 상대방이 요구하면 세형계산서 끊어주세요 하면 끊어줘야 된다는 거. 그 정도 잘 봐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3번입니다. 간이가세자 면세사업자. 신규 개업한 간이가세자 또는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입니다. 직전 연도입니다.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가세자는 세형계산서 발급을 못해요. 간이가세자 4,800만 원 넘어가면 세형계산서 발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어떤 경우에도 세형계산서를 발급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에는 세형계산서라는 증빙을 발급 못 받는다 그러면 신용카드 끊으면 돼요. 신용카드 매입 이런 사람들한테 물건 살 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세형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3페이지 정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외울 게 많아요. 그래서 딸딸 외우면 또 까먹죠. 자주 보셔서 계속 시험 치기 전까지 계속 반복해서, 부가세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그리 많진 않아요. 근데 자주 보셔서 감이 있다면 실제 시험에서 3문제 중에 2문제 정도는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어려운 계산 문제가 나올 경우 가끔 있는데 그것도 그건 포기한다 하더라도 한 2문제 정도 맞출 수 있고요. 또 그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연습을 좀 하시면 풀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양이 많다 또는 내용이 어렵다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또 실무 문제에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객관식 문제를 바로 연결해서 풀어보겠습니다. 1번.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 사업자가 재화 용역을 공급하고 세형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가 관할세무서장 확인을 얻어서 매입자 발행 세형계 기억나시죠? 매입자 2번입니다. 이번 부가세법상 세형계산서 필요적 기여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공급연월일, 공급자의 등록번호, 형명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세. 하나 눈에 띄는 게 있나요? 공급연월일이 아니라 작성연월일이죠. 1번이 답입니다. 3번. 다음 중 세금계산서의 원칙적 발급 시기로 옳은 것. 원칙적 발급 시기는 공급 시기에 하는 거죠. 공급 시기. 공급 시기에 원칙적 공급 시기는 물건을 인도하고 돈 받으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답이 1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공급 시기라는 거. 4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사업자별 발급 가능한 증빙서류로 잘못 작성한 것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이렇게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원칙적으로 발급 못해요. 예외적으로 4,800만 원 넘어가는 경우, 4,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입니다. 일반 과세자 중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계산서입니다. 과세사업자, 과세되는 부분은 세금계산서. 면세사업자, 면세되는 부분은 그냥 계산서입니다. 계산서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보는 무슨 식당에서 밥 먹고 계산서 주세요. 그럴 때 주는 계산서가 아니고 세금계산서랑 비슷하게 생긴 그런 정해진 형식이 있어요. 그런 계산서를 말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세를 징수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자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계산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랑 현금영수증은 누구나 어떤 사업자도 다 발행할 수 있겠죠. 일반 사업자 중 과세물품, 과세라면 세금계산서, 면세는 그냥 계산서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다 발행할 수 있고요.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는 계산서,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다 되죠. 그래서 관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답이 1번입니다. 5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입니다. 1번 내국신용장 구매하면서 국내 거래죠. 매출이 아니가
수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1번.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제외한 그 간주공급 원칙적으로 다 면제가 되죠. 3번 간주 임대료 면제됩니다. 4번 택시 세형계약서 발급 없죠. 오케이, 좋습니다. 1번입니다. 6번 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간의 거래 내용이다. 주요 용감이 전자세형계약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 다음 내용에 추가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4가지 기억하시나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그 다음에 공급가액, 부가세, 마지막으로 작성연월일 있죠. 보겠습니다. 용감.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있고 대표자가 누군지 있고, 이거는 주 강남 스타일 사업자 등록번호 있고 대표자 있고요. 에게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2개를 1,000만원 부가세 별도 공급했다. 보시면 일단 공급하는 사업자 등록번호 명칭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나와 있어요. 있죠? 그 다음에 공급가액 있고 부가세 별도라고 했기 때문에 부가세가 100만 원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날짜가 없죠. 날짜가. 작성 연월일이 없습니다. 2번이네요. 7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에서 세금 계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을 모두 모은 것은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맞죠?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가액 부가세 있어야 되죠. 공급 연월이 아니네요. 작성 연월일이죠. 그래서 가나다 마 3번입니다. 8번입니다. 부가세법상 법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명세서를 다음 날까지죠. 1번입니다. 바로 다음 날까지. 명세서는 다음 날까지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휴대폰을 판매하는 법인 사업자는 무조건 매출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는 거죠. 바로 답이 1번이네요. 2번 음식점을 운영하는 간이사업자, 간이과세자를 말하는데요. 간이과세자는 4,800만 원 미만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못합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 배추, 농산물이죠.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고 그냥 계산서를 발급하죠. 4번 학원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중에는 뭐 간이과세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3억 이상이어야 하면 됩니다. 입시학원은 또 보통 학원 면세가 많아요. 그래서 아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10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세금계산서 일부이다. 부가세법상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겠습니다. 공급자가 여기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공급하는 자. 공급받는 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공급자의 사업자 번호, 공급하는 자 사업자 번호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2번이, 여기 있네요. 기본 작성일자. 맞습니다. 여기 작성일자 적어야 됩니다. 공급가액하고 세액,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4번, 여기 있네.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됩니다. 공급받는 자의 성명 명칭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공급자는 사업자 번호 성명 명칭 있어야 되고,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있으면 돼요. 4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고요.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부가세법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은 1번 직매장 반출을 제외한 간주공급. 간주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못하죠. 맞고요. 2번 간주임대료도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간주임대료 내용은 간주임대료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3번 일반 과세자로서 전세버스 운용 송사업을 영위하는 자. 보시면 일반 과세자이고 전세버스는 면세사업도 아니에요. 과세사업입니다. 면세는 일반 대중교통, 마을버스라든지 그런 걸 말하는 거. 전세버스는 과세 대상이에요. 그래서 면제가 아닙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 미용업 또는 욕탕업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미용실 머리 깎고 또는 목욕탕 들어가면서 세금계산서 발급해달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해줘요. 면제 대상입니다. 답이 3번입니다. 12번으로 갑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면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미용, 욕탕, 유사 서비스업,
그렇죠. 미용 욕탕 이런 거 세형기한수 발급 의무 면제가 되고요. 간주임대로 계속 나오죠. 세형기한수 발급하지 않습니다. 3번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 도매업은 면제업이 아니에요. 도매업은 그냥 일반 보통 과세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고요. 무인 판매기에서는 세형기한수 같은 거 발급 안 하죠. 답이 3번입니다. 마지막 13번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보통 뭐 대금받고 인도하는 날이 되겠죠. 1번 3월 1일 A 제품 주문을 받았다. 주문받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죠. 거래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B번 3월 31일 A 제품 판매 대가 1,000만 원을 전액 수령하고 세형계약서를 발급함. 판매 대가를 수령하고 세형계약서까지 발급했으면 이날이 그 공급시기 맞습니다. 제품을 인도한 거는 4월 3일이긴 한데 제품을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형계약을 발급했으면 그날을 공급시기로 보겠다.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신다면 앞에 내용을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디귿 4월 3일입니다. 그렇지만 원칙 대신에 인도하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형계약을 발행했으면 그날을 공급시기로 보겠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니은번 3월 31일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까지 쫙 풀어보셨는데요. 역시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양이 좀 용어가 생소하고 그리고 자주 안 보기 때문에 자주 안 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주 보시면 역시 감이 생겨서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